혹시 상담사가 된 이유가 상처를 겪은 인생 속에 들어있나요? 제가 심리 상담을 하게 된 건 사실은 저는 심리 상담을 안 하고 싶었어요. 되게 많이 피해 다녔고 제가 이제 친아빠에게 9년 동안 가정학대,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그리고 성폭력을 당하면서 지냈던 그 9년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가진 사람이 심리 상담을 하면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내가 혹시 찌르면 어떡하지? 나의 상처로 아프게 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저는 심리 상담은 참 안 하고 싶었고 처음에는 여성 운동으로 접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성 운동? 반성폭력 운동을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이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또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네. 사회복지사로서 이들이 사회의 어떤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해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되게 제가 몰두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되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던 게 누구보다 아파봤고 누구보다 그 아픈 시간을 견뎌냈기에 그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돌고 돌아서 저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한참 돈 다음에 심리 상담을 전공해서 진짜 늦게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 과정 중인데도 나이도 많고 늦가기 전공자로서 그리고 심리 상담사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서 씨 고백을 듣고 네. 제 고백을 들은 줄 알았어요. 저의 학교 폭력 때문에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고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고통과 분노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 폭력 상담, 학교 폭력 무슨 정책을 추진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이걸 꺼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저분이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더 먼저 아파하며 내가 먼저 분노를 해버리니까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안 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족분들을 학대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가해자들의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해자들의 서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정폭력의 수많은 가해자들이 그런 변명을 하거든요. 아내를 왜 때렸냐, 아이를 왜 때렸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가해자들이 이렇게 이유라고 말하는 것 중에 뭐 또 있었냐면요. 아내가 상추를 까만 비닐봉지에 그냥 담아서 냉장고에 놔둬서 때렸다. 그래서 때렸다고요? 네.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안 이해가 안 되죠.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이나 가정폭력의 가해자들 그리고 친족 성폭력의 가해자들에게 저들이 왜 저런 잘못을 했을까? 그거는 이유를 가해자에게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는 사회에 드러내고 사회에서 이들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라고 밀어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서 씨가 굉장히 공유하기 어려운 아픔을 지금 나눠주셨고 그 아픔을 딛고 오히려 내 아픔이 토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먼저 그 용기에 너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어려운 질문이지만 언제부터 그런 학대를 당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가정폭력은 계속 보고 자랐고 그럴 때면 이제 정말 가정폭력이 집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예, 다 숨기고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밥 먹는 저희 땐 도시락이었거든요. 네. 급식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같이 먹는 친구들 한두 명이 다였고 친구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없었어요? 없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고 나의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안 했어요. 네. 그냥 아이들이 하는 얘기 듣고 그냥 가벼운 뭐 누가 뭐 누구 좋대 이러면 그래 좋아 뭐
내가 편지 전해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굉장히 가볍게 지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도 잘하고 이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얘가 무슨 고민이 있나? 얘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마음의 괴로움을 누구랑도 나누지 못하고 네. 그냥 학창 시절을 보냈군요. 네, 뭔가 가출하면 안 좋은 학생 네, 네. 이런 게 있으니까 학교는 다니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모범생으로 사는데 내 삶은 뭔가 바뀌지 않고 내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알지 못하고. 공부도 잘했고 네. 그 상황에서도 네. 야, 그 학대를 하면서 공부를 못하게 그분이 하진 않았나요? 공부는 아무도 안 제가 했어요. 학교에서 잘하라고 주로 하는 하니까 학교에서만 주로 하고 그리고 집에서는 엄마가 또 편찮으셔가지고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됐어요. 엄마가 어떻게 편찮으셨어요? 엄마가 만성 신부전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아프시고 투석하시고. 그다음에 큰 딸이시고 제가 이제 오빠 그리고 그리고 남동생 2명이 있어요. 네 명이나. 네, 그런데 제가 혼자 이제 살림을 더 많이 해야 됐어요, 그때는. 어휴. 이런 장면들이 되게 떠오르거든요. 엄마가 맞을 때조차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남이 볼까? 네, 집 밖으로 소리 나가지 말게 해라 이런. 근데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자란 이제 어린 아이로서는 사실은 아빠가 때려도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아빠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이게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친족 성폭력이 집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야 근데 너 그런 일 당할 때 엄마는 뭐 했어? 다른 가족들은 뭐 했어? 이런 질문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그 가족에게 물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다시피 이미 가정폭력이 지난한 시간 동안 벌어진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동학대든 성학대든 발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떤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가족, 그 안에서 그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족 성폭력을 경험했는데 그 시간이 제가 이제 9년 동안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네. 1학년 그 중간고사 끝날 때쯤부터 제가 계속 탈출을 시도했고 탈출도 여러 번 시도하면서 다시 잡혀 들어가고 다시 잡혀 들어가면 더 심한 폭력이 있고 그리고 가둬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세상에 공유할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고민됐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네. 부모라는 이름으로 불려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9년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여린 얼굴로 여린 몸으로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말이 도망이지 그 공포, 도망가서 잡혀갔을 때 또 좌절 그리고 불안 그러면서도 그걸 노출시키지 못하고 남에게 말을 해도 그걸 알아듣지도 않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그리고 누구도 손을 벌려도 도와주지 않는 그 막막함. 정말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제가 어릴 때는 사실은 이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친족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었고 성폭력이라는 단어도 몰랐고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 단어가 없었던 네, 거죠. 그 그리고 일을 문제화시킨, 맞아요. 공론화시키지 않았던 사회였던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강간은 우리가 알 때도 보통은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지. 밤에 끌려가서 막 낯선 강제로. 데서 당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서 벌어지고 또는 익숙한 사이에서 벌어지면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없었던 거죠. 네. 저희들이 그쪽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면 네.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네. 정말 많은 암수 범죄율이 높은 네, 걸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높은 네. 범죄라고 하네요. 그 어렸을 때 주변에 가족 외에 도와줄 분은 안 계셨나요? 가족들도 이미 폭력에 네. 노출된 사람들이었고, 폭력의 피해자들이고. 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죠. 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목사라는 이름으로
아빠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아빠라는 사람이 하는 말에 되게 순종적이고 그리고 그들에겐 엄청 친절했어요. 아, 예, 성도님들에겐 저런 위선적이고 정말 가식적이고 그래서 설교가 정말 귀로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죠. 네. 분노가.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그냥 앞에서 떠들면 성경책을 혼자 읽고 있거나 하나님 난 저 말 못 듣겠다고. 또 너무 그 모습을 가식적이고. 보면 싫어했겠죠. 그렇죠. 자기 말을 안 그러면 또 듣고 끌려가서 또 막. 아, 예, 안 예배 듣는다? 끝나면. 예. 끌려가서 때립니까? 그러면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성경책 읽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예배 끝나면 바로 끌고 들어가서 때려요. 어디로 끌려오더래요? 방으로 이렇게 방으로 가서? 예배 끝나고 성도들 다 인사하고 돌려 보낸 다음에 네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때려요? 아우 발로 차고 난리 나죠. 그냥 설교 시간에 딴짓을 해? 내 말을 안 듣고 이런 자격지심일까요? 자격지심도 있을 거고 열등감도 있을 거고 저는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때리고 싶은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찾아서 자기의 분노를 그냥 쓰레기처럼 아. 퍼부어대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정말로 그러니까요. 용서가 안 됩니다. 네. 그 표현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용서가 안 되네. 그러니까요. 온 가족이 그냥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그렇게 있는 거죠. 긴 시간을. 네. 그런데 학창 시절을 그렇게 잘 보내서 다행히 공부를 잘하셔서 대학을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생활권이 자유로워지니까 뭔가 도움을 요청할 기회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가해자가 너무 끔찍했던 게 네. 대학교 갔을 때 대학교 안에까지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대놓고 기다리다가 저 수업이 끝나면 딱 바로 싣고 가고 태우고 가고 이렇게 진짜 감시하는 거의 예. 그래서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어울리거나 뭐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친구들하고 떡볶이집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냥 늘 차가 끝나면 학교에 차로 데려다 줬다가 항상. 끝나면 바로 차를 대고 있다가 태우고 가고 옛날엔 다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다 자율학습 보충 수업 다 하던 때인데 저는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아주 그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그때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분이 그렇게 바래다주고 한 게. 저는 감시 그리고 자신이 한 어떤 폭력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기억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영어 선생님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저 이제 추천해가지고 한 학년에서 이렇게 한 명씩 나가는데 너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를 이제 데리고 나가시려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외부에 나가는 행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설득할게 이러면서 영어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진짜 그날 영어 선생님한테도 끝까지 거절을 하고 안 된다고 애는 외부 행사는 내가 위험해서 못 보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들로 돌려보내고 저를 엄청 많이 때렸어요. 외부 때려? 사람이 집에까지 오게 했다고. 오게 했다고. 네. 그 기본적으로 감시하고 네. 네, 자유를 박탈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을 끊어내고 그런데 가정폭력이 실제로 많이 그래요. 네. 아버지가 계속 데리러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네요. 근데 네. 이제 제 친구들은 철이 없었는지 부러워했어요. 야, 넌 좋겠다. 부러워하죠. 편하게 집에 가서. 아니 중고등학교 이렇게. 땐 그럴 수 있어도 대학생인데 대학생일 땐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막 만들어서 저한테 너가 몸이 약해서 이렇게 데리러 온다고 얘기해라. 얘기해라. 근데 뭐 내가 왜 얘기해? 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몰라 막 이러면서 그냥 근데 학교에서 다닐 때조차도 그러니까 부자연스럽죠. 그렇지. 왜냐면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네. 마음이 쫓기지. 네, 불안하고. 맞아요. 그리고 수업 끝날 시간 됐는데 너 왜 늦게 왔어?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또 차 운전해서 가면서 때리고. 하는 일이 없나요? 그 일밖에는. 네, 네. 그런 아버지 어디가 있어? 맞아요.
그 대학교 다닐 때 어른들, 교수님이라든지 좀 그래도 생활 반경이 좀 달라졌으니까 네.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런 분들은 만나지 못했나요? 그니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희 때는 뭐 상담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러니까 누군가 힘들면 와라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학에 갔는데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톡 찍어가지고. 아니요. 그냥 모든 학생들한테, 아, 네. 학생들한테. 저는 그 말이 무슨 가뭄에 정말 단비 같았어요.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적 힘들면 찾아오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네? 그럼 나 찾아가도 되나? 이제는 나 어른도 됐고 가출해도 뭐 불량 청소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 지금 너무 힘든데 가서 얘기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대학교 때 중간고사 기간에 왜 시험 보면 일찍 끝나잖아요. 네, 네. 제가 끝나고 진짜 그때 가출을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가출을 해서 그 교수님이 있는 연구실로 찾아갔어요. 네. 강남에 있는 연구실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거기 제가 이거를 처음으로 인간 사람한테 말하기 전이니까 제가 너무 떨렸는데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라도 하고 가야 되나?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한 네, 인간 도움. 사람에게 네. 내가 아빠한테 나쁜 짓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를 앞에 두고 처음으로 제가 당하는 일을 말을 하는데 네. 정말 그때는 대학교 1학년짜리 애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집을 가출한 것도 처음이라 더 무섭고 이런데 정말 꺼이꺼이 울면서 울면서 토해낸 거야. 겨우 말을 했는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들으시더니 아이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울어서 너 지친 것 같은데 옆에 방에 가서 조금 쉬고 있으라고 탈진 오겠다고 이러면서 물 한 잔하고 이렇게 해서 들여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쉬고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어디로 갈 데를 좀 찾아주시려나 이러고 근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로비에서 엄마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울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밖에서 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있는데 좀 있으니까 엄마랑 교수님이 제 눈앞에 나타나고 엄마를 불러서 저를 데리고 가라고. 학대가 일어났던 집으로 다시. 엄마를 불러서 엄마한테 그 구덩이로 또 데리고 가라고? 네. 그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냥 저는 정말 나는 믿고 얘기했는데 진짜 어렵게. 저는 그 순간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엄마랑 가게 하는데 그냥 엄마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려오니까 1층에 아빠가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이면 경찰에 신고해도 될 일이에요. 그렇죠. 상담자가 갖춰야 될 ABC도 모르는 거죠. 네. 도와주지 못하면 가만히 있기는 하든지. 네, 저를 그럼 전화번호를 그분이 알고 있었나요? 어머니 전화번호를? 학교에 대학에 물어서 이제 본인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저한테 동의 안 구해요. 말도 안 전혀. 돼. 제가 동의를 구했면 제가 동의를 했겠어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끌려가신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다시 차에 실려서 그때 이제 외할머니네 집으로 이렇게 데려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한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외할머니네 집에 아이를 안전하게 살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뻥을 쳤대요. 이런 말이 그냥 나오네. 그런데 외할머니네 데리고 갔다가 바로 차로 싣고 다시 집으로 와서 엄청나게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렇겠네.
세상에 자기 입으로 와서 이야기하라고 해놓고 말을 하니까 일러서 가해자를 불러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됩니다. 정말 그런 분이 공부를 해서 애국에서 공부를 상담 공부를 했다고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또 했다면서요? 맞아요. 예. 제가 이제 다시 집으로 끌려 들어오고 이제 2차 가해가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되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교수가 그러는데 네가 9년 동안 그 일을 당하고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건 너도 즐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걱정이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엄마가 전해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악마의 말을 듣는 것 같았어요. 악마도 그런 악마는 없죠. 그냥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 말을 하는 엄마나 그 교수나 이제 피해자인 저를 비난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좌절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있어라. 네. 그래서 저는 그 교수한테 오히려 묻고 싶었어요. 당신은 아빠한테 나 같은 일을 당하면 즐기면서 9년 동안 지내실 수 있나 봐요? 전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근데 학교는 이제 가야 되니까 학교를 갔는데 그 교수의 수업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들어야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교수가 저를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쳤을 때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너 집에서 잘 때 네 방문 잘 잠그고 자라고.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건 제가 방문을 잠그지 않아서 그 일을 당하는 거라는 정말 바보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교수를 마주칠 때 아무 말도 못 하겠고 그 교수가 이제 그런 말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말을 하고 지나가면 제가 좀 무시하고 그 교수 수업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저항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봤어요. 너가 교수냐? 네, 아빠가 설교하면 성경책 보고 그 교수가 상담하기라고 뭘 가르치면 내가 네 뻘소리를 듣느니 내가 내 교양을 쌓겠다 이러면서 신문을 읽고 잡지를 읽고 책을 읽고 그냥 그걸 그렇게 알았을까, 하면서 그 사람은? 저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학년 2학기 때도 그분이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저는 계속 못 듣겠는 거예요. 정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근데 그때도 계속 이렇게 제가 읽을 걸 읽었는데 4학년 2학기 때 D 마이너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 어떻게 할 돌이킬 방법이 수가 없어. 없잖아요. 아니면 재수강을 다시 하거나. 근데 제가 한 번도 뭐 숙제를 안 낸 적도 없고 출결을 빠진 적도 없고 과제를 안 한 적도 없거든요. 시험도 다 잘 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면서 자신을 이제 말하자면 뭐 무시했다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상담자는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서 씨가 큰 용기를 가지고 처음 요청했던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일로 되돌아왔으니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할 엄두가 쉽게 맞아요. 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깊은 이야기를 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생기지 않았었나요? 원망했죠. 근데 원망보다 저는 그때 제가 기도한 건 하나님, 이 악한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죠? 맞아요. 저는 포기를 할 수 없었던 게 내가 나를 놔버리면 누가 구해주겠어요. 그리고 저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는데 나를 이 악한 상황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한 게 있는데
저는 결국 하나님의 기도를 이루는 건 우리 자신의 어떤 실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다시 탈출을 계속 반복해서 시도했고 네. 또 나왔다가도 또 잡혀갔어요. 그때도 다시 잡혀가는 거를 한 2-3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잡혀갈 때는 제가 가출해서 이제 가출 청소년 쉼터까지 들어가서 네. 이제 거기서는 또 그 교수처럼 날 집으로 돌려보내면 어떡하지 싶어서 아예 집 전화 이런 걸 안 가르쳐줬어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가출해서 사는 동안 생계는 어떻게 그 해결하셨어요? 쉼터에서 있으면서 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옷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알바하는 곳을 아빠라는 사람하고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리니까 저도 참 어리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아무한테도 가족들한테 연락을 할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 되게 친했던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영어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저 지금 서울에서 뭐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온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서 혹시 얘하고 연락한 사람 있나 이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죠. 대학 때 친한 언니들한테까지 다 전화를 했대요. 얘가 집을 나갔는데 혹시 연락되면 연락 달라고. 근데 자기는 좋은 사람 있냐? 예. 그래서 제가 꼭 문제가 있는 불량해서 것처럼. 가출을 했는데 얘 위험해서 걱정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애타게 내가 찾고 있으니 알려주라. 예. 그러니까 다 알려주셔가지고. 예. 어이없어. 그래가지고 영어 선생님도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다시 끌려가서 시골로 끌려갔는데 그때 선생도 사정을 모르니까. 모르니까요. 맞아요. 모르니까 알았으면은 안 했겠죠. 나쁘다고 하지. 근데 모르니까 근데 당황한 저도 줄 알고.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저도 영어 선생님한테 제가 뭐 이런 일을 당했어요. 말할 수도 없고. 보통 잡혀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도와주세요 하면은 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니까요. 지금 그게 종각 지하상가거든요. 거기가. 네. 그럼 거기에 사람이 많잖아요. 네. 저 진짜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막 진짜 끌고 갔어요. 막 끌고 가는데 제가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또 끌려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저 이 사람한테 강간당했어요. 막 이러면서. 해버렸어. 예. 이야기를. 예. 어. 그 지하 상가에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주먹으로 제 입을 막 때리면서 말하지 못하게. 그렇지. 예. 그러면서 내가 얘 애비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켜주는 아빠라고 거예요. 하네. 아빠라고 하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예, 비키라고 하지. 아. 그럼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이 범위를-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은 이렇게 뭐 쫙쫙 갈라져서 이 사람의 갈 길을 터주고 그래서 다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원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무도 안 도와주냐? 어느 한 사람도. 어떻게 아빠라는 그리고 소위 한마디. 교수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엉뚱한 짓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동안에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드는 쉼터였네. 네 맞아요. 딱 한 곳이 있다면 쉼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시 탈출을 시도하고. 맞아요. 근데 다시 잡혀갔을 때는 이 사람이 제가 이제 계속 경기도에 살았을 때니까 자꾸 얘가 그러니까 자꾸 막 서울로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저를 어디 시골 남원이라는 시골에 어떤 여관에다 저를 가두고 요번에다가. 예. 혼자? 예. 그리고 가두고 이제 거기에 있을 때 제가 여관 주인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가해자가 잠깐 밖에 나갔을 때 인터폰으로 저 납치됐어요. 저 납치됐어요. 이러고 딱 끊었어요. 남원에 저- 있는 요관에. 예. 그걸 그런 들어줬구나. 그랬더니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다행이다. 사실 막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하지. 못 하지. 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때 이제 계속 저한테 이 가해자가 술을 먹이면서 너 나가서 뭐 말하고 다녔는지 불라고. 이제 사실 이 사람은 어떤 비밀이 밖에 이렇게 누설됐을까. 술을 먹이면서. 네. 근데 제가
술을 일부러 안 먹고 물 이렇게 마시면서 술 마신 척 하면서 제가 일부러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경찰이 출동했나를 어떻게 알았냐면 뭐 경찰들이요 삐뽀삐뽀 하고 오지 않아요.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고 다만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바닥으로 계속 사람들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왔나 보다 싶었어요. 지금 탈출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벌떡 일어나서 근데 저 이제 밥 먹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마음을 돌이켰나? 해가지고 이제 뭐 그래 그럼 나가서 밥 사줄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이 앞에 하얀 운동화를 신은 경찰 아저씨 딱 봐도 형사예요 그냥 사복을 입은.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에요 이러고 그때 막 도망쳤어. 지혜롭다. 네, 왠지 이 아빠라는 사람이 먼저 나서면 아이고 뭐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맞아. 할 것 같아요. 또 앞에서 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애가 가출을 자꾸 반복해서 해가지고 그렇겠지. 지금 또 거짓말. 막 이러면서 막 거짓말로.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탈출해서 거기 여행 와 있는 어떤 가족 차에 타가지고 저 경찰서에 데려다 주세요. 이래가지고 남원 경찰서에 데려다 주시고. 근데 도와주셨네요. 네. 다행이다. 거기 경찰서에 갔을 땐 경찰 아저씨들도 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어떡하지? 저 아빠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또 어떤 말을 해서 다 속이고. 근데 제가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아빠가 이제 또 좀 이따 올 거니까 무서우니까 제가 경찰서 이렇게 책상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진짜. 왜냐면 또 나타나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데 서장님이 보시더니 남원경찰서 서장님이 그때 왜 이렇게 있냐 이러면서 서장실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경찰서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서장실이다. 그렇지.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잡혀 들어오고 정말 밤새도록 진술을 받고 이러고 났는데 그 가해자의 진술을 받던 형사님이 제가 진술을 하고 있던 그 형사님한테 와서 좀 머리가 하얗고 연세가 있으셨던 형사님인데 오더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거짓말해?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또 세뇌를 당했네.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냥 이랬어요. 아저씨는 머리도 하얀데 누가 거짓말 하는지 참말 하는지도 모르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 사건을 진술을 계속 받으셨던 제 담당하는 형사님은 그때 아이도 어린 되게 젊은 형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러셨어요. 형님, 이거는 뭐 거짓말로 애가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제 말을 믿어주셨어요. 세상에. 네. 그러면서 자꾸 가출하는 딸을 위해서 딸이 너무 위험할까 봐. 맨날 거짓말하고 다닌다. 네. 나를 그래갖고 이상한 놈 치고 하고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1994년이거든요. 그때가 성폭력 특별법이 막 시행되던 해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땠냐면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동성의 경찰이 같이 동행을 하도록. 네. 그래서 여자 순경복을 입은 여자 순경이 같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진술을 받으시면서 그때는 제 담당하는 형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담배를 진짜 많이 피셨어요.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아유,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 그렇지. 야,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라. 이렇게 막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근데 제 남동생 중3, 고3이고 가족들은 어찌됐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만 잡으러 오지 않으면 저는 이 아빠라는 사람이 처벌 안 해도 된다고 제발 나만 잡으러 오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프고 가족들은 어찌됐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 가지를 다 근데- 걱정한 거지. 네. 근데 그때 형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얘야, 근데 이거는 네가 이렇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라에서 법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맞죠. 네. 정말 제대로 오랜만에 처음으로 사회 정의라는 거를 그 혜택을 보게 되셨던 거네요. 그때. 맞아요. 정말 좋은 경찰관 분들을 만났고, 그 동안에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는 쉼터였네. 네, 맞아요. 딱 한 곳이 있다면 쉼터. 네.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곳이 이렇게 청와대 근처예요. 네. 제가 이제 그 근처를 계속 산책하고 거기에 있으면서도 돌아다니고 거기 뭐 삼천공원이나 청와대 근처가 산책하기 좋잖아요. 거길 이렇게 걷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대통령? 이런 생각을 했다가 대통령은 남자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여사님이셨던 손명순 여사님,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이신 손명순 여사님께 손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를 내가 어떤 일을 당했고 이 일에서 내가 계속 탈출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다시 끌려 들어가고 그래서 여사님의 힘이 필요하다.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청와대 편지 쓰기까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왜냐면 이런 내 말을 누가 믿어줄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보냈어요? 네, 근데 사실 청와대 주소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냈어요? 제가 청와대 앞에 그때 우체국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우체국에 가서 청와대 편지 보내려면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더니 거기서 왜 무슨 편지를 쓰려고 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냥 개인적인 얘기라고 이러고 청와대 주소를 알려주셔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었고 그 전달이 됐네. 네 청와대로 전달이 됐어요. 회답이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검사님이 한번 보자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진짜로 이 사건이 있는지를 전화를 해서 확인하셨대요. 그래서 검사들도 놀랐어요. 이 청와대에서 왜 전화가 와? 이 사건으로. 근데 이제 제 그때 당시에 이름이 김은희라는 이름이었는데 네. 그 이름으로 이런 사건이 진짜 진행되는 게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신 거예요. 네. 진짜 이런 피해자가 있냐 이런 걸 그러다가 진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되시고 그래서 나중에 청와대에서도 제가 있던 쉼터로 와서 장학금도 보태주시고 학교 계속 다니라고. 네. 거기서 네.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그렇죠. 그대로 좀 처리가 됐지. 그렇지 맞아요. 않았으면 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맞아요. 그냥 석방을 시켜버린다든가. 그래서 그 좋았어요. 가해자는 죗값을 받았나요? 가해자는 계속 자기 보석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치료 감호를 받으려고 막 자기 정신 이상하다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법정형으로 처음에 15년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7년으로 감형되고 네, 전 가해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형을 감형이 잘해주는지. 됐군요. 네. 처음에는 15년이 떨어졌는데 네. 감형이 돼서 7년이 된 거였어요. 네. 그래서 9년을 당하고 7년밖에 못 살고 가해자는 또 나오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출소해서 보복할까 두려울 거고. 맞아요. 진짜 그때 잘은 모르지만 정말 우리나라 처벌이 솜방망이였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땐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등을 이렇게 어디 벽에 기대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무섭니까? 아빠가 갑자기 와서 내 등에 칼을 꽂거나 뭐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무섭지. 네. 출소하신 이후에. 네. 출소를 했어요 이제. 그럼 그 가해자가 교도소에 나와서 죄를 시인하고 영석 씨한테는 사과도 하고 막 그랬나요? 전혀? 그럼 나타나지는 않았나요? 한 번도 저한테 사과라는 건 해본 적이 없고요. 네. 제가 이제 출소 1년 전에 일부러 감옥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서. 저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일부러 감옥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딱 대면했거든요. 네. 이렇게 유리 이런 거 왜 면회 가면 있는 거 그걸 가운데 두고 딱 마주했는데 제 다리가 덜덜 떨리고 그렇지. 그런데 일부러 제가
딱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절 보자마자 야, 나 내년에 나가는데 내 운전면허증 알아봐라. 어떻게 되는지 이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약간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난 그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망가뜨려도 망가지지 않았고 더럽혀도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러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뭘 어쨌다고 저래?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는. 저 그날 그 시골 어디에 있는 감옥이었는데 지역에 그 근처에 교회당에 들어가서 정말 계속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힌다. 이제 나왔어. 네. 나와가지고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네, 제가 집에 있는데 집 전화로 전화가 왔었어요, 한번. 근데 여기 우체국인데요. 집 주소를 좀 알고 싶어서 이러면서 전화 온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우체국이세요? 가지세요. 이러고 그냥 끊었어요. 무슨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뭐 택배 주소를 모른다는 둥. 오, 잘했다. 목소리만 근데 들어도 목소리만 알 수 들어도 있는데 알죠. 그걸 오, 세상에. 모르겠어요. 주소를 그렇게 말을 해? 알려달라고. 예. 그러니까 진짜 사기를 친 거죠. 그래가지고 아, 가지세요. 이러고 끊고 제가 동생들이랑 다 연락해서 누가 내 전화번호 아빠한테 흘렸어.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누나 아무도 알려주진 않았는데 내 전화기를 뒤졌나 봐.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동생이 그랬어요. 근데 정말 끔찍했어요. 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나를 찾아내려고? 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정말 좋은 상담자들도 꾸준히 만나왔고요. 네. 그리고 전 무엇보다 제가 이제 서강대 다닐 때 거기 기도실이 있는데 전 도서관보다 기도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거기 침묵 기도실에서 정말 많이 울었고 그때 울면서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이러면서 근데 저는 눈물에 그런 치유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많이 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너무나 힘들면 눈물도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울어지면 맞아요. 살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그 뒤에 친부와 어머니는 소식을 닿지 않고 혼자 이렇게 사셨던가요? 맞아요. 혼자 집을 나와서 독립해서 혼자 쭉 살았고요. 그리고 교회 친구들하고도 같이 살았던 적도 있고 이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좋은 교회 친구들도 주시고 그런데 엄마가 이제 아프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먼저 돌아가셔 버렸어요. 네, 엄마가 딱 50이 되는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해자는 어떻게 됐어요? 엄마 돌아가셨고. 가해자는 너무 끔찍하지만 나한테 찾아오지만 않으면 돼 이거였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띵동 띵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원룸에 살고 있는데 그 원룸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현관에 이렇게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저희 아빠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진짜 동물적인 감각으로 아, 여기 현관문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딱 맞고 왜 그러냐 이랬더니 갑자기 털썩 이렇게 무릎 꿇고 주저앉아가지고 나 어떡하냐, 나 어떡하냐, 나 어떡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어디 끌려갈 사람처럼. 제가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도 괜찮다고 가시라고 이러는데 제가 꿈에서 딱 깼어요. 아, 꿈이었어. 근데 너무 사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저의 영적 멘토를 해주시는 그 되게 친한 저희 교회 목사님 계세요.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아빠가 꿈에 나왔다고. 근데 우리 집 앞에까지 찾아온 건 전 꿈에서 처음이라고. 이게 무슨 꿈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목사님이 근데 포즈가 나쁘지 않은데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떡하냐 하고 있고 나는 잘 가시라고 하고 있고 나쁘지 않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선 이제 아, 재수없는 꿈이야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넘겼는데 제가 이제 한 달쯤 지난 후에 아침에 이제 늦잠을 자는데 갑자기 남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대. 아니 혹시 죽을지 몰라서 연락해 주는 거야 이러는데 제가 아,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내가 그 병원에 가냐?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냥 뭐지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아빠가 지금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끌려간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랬더니 저는 이제 그 꿈은 완전히 까먹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꾼 꿈을 기억해 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름이 쫙 돋으면서 뭐지? 근데 나는 안 볼 건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코마 상태로 그 사람이 9개월인가 누워 있었나? 9개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서 봐야 되나?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 장례를 치를 때 내가 가야 돼?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코마 상태로 있는 그 중환자실에 찾아갔어요. 잘했어. 그래서 가서 왜 사람이 의식이 없어도 청각은 뚜렷하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 가세요 이랬어요. 잘했어. 네.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고 이거 산소 마스크 끼고 있고 이것만 빼도 죽거든요. 근데도 제 몸이 진짜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한 달쯤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영석 씨한테는 박수를 치고 싶네요. 대단한 마음이죠. 그 모진 상처와 협박 그리고 학대를 받고서도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물론 힘들었겠지만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영서 씨 이 이름이 새로 지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2001년쯤에 제 이름을 바꾼 건데 영서가 영원한 서약.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새롭게 지은 이름이에요. 새 이름처럼 새롭게 영서 씨의 새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행복들로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영서 씨가 정말 대단한 게 이 힘든 얘기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신 것도 대단하지만 이거를 또 책으로 쓰셨잖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 내가 이 얘기를 책으로 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처음으로 그 제안을 받았던 게 1998년인가? 그때 한국성폭력 상담소 소장님이 영서 너 이야기는 한번 글로 써보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는 미쳤나 봐. 이런 얘기를 어떻게 글로 쓰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말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게 나와 그 가해자의 비밀로 남겨둘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가해자가 행한 악한 행동들, 범죄로부터 살아남은 한 영혼의 고귀한 생명력을 남겨야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살아낸 삶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닌데 영석 씨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시간이 주는 그 깊은 울림 덕분에 가능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은혜롭게 저에게 주어졌던 것들 때문에도 가능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영서 씨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그리고, 영서 씨의 그 아픔과 고난이 비전의 꽃이겠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용기 있게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심리 상담자이자 또 이제 폭력 예방 전문 강사로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육과 이런 상담에 관심을 가져주고 재정을 보태주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들은 너무 이 교육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력의 감수성 그리고 성인지적인 어떤 감수성을 갖추는 거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 교회 차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리고 제 책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제가 기도할 때 떨어뜨렸던 눈물이 진짜 빛을 만나서 반짝이는 걸 보고 좋아요. 제가
예, 썼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흘리는 눈물이 다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자기 삶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이 자기에게 제일 무겁고 힘겹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으로 정말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와, 친족 성폭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해 볼 수 있는, 타인의 고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영화가 된 것처럼 그런 좋은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있습니다. 정말로 강추합니다. 예. 우리 영석 씨가 말한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영화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네. 감동을 주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여튼 영석 씨의 그 바람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 저는 오늘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입술에 해야 할 말을 넣어주세요. 그런 바람으로 왔는데 이 부족한 저의 삶에 대한 나눔들을 들으시고 나한테도 저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런 공간이나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많이들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바라봅니다. 네. 네, 영석 씨야말로 우리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운 샤론의 꽃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딱 오늘의 주인공.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서 씨에게 자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주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아름답게 피는 꽃입니다. 네. 우리 영서 씨의 인생이랑 너무 닮아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오늘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안에는 샤론의 꽃이 있습니다. 피어나는 시기가 다를 뿐이죠. 오늘도 멋진 샤론의 꽃 피우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